네, 안녕하십니까. 초등 임용교직 논술을 쓴 저자입니다. 김신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대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논술 시험 준비를 좀 해봤었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리포트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과제물 작성을 하면서 글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아마 다 돼 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세히 다른 대입 논술 강좌라든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저기를 하지는 않고요. 제가 그 책도 그런 의도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험을 봤으면 점수가 좀 잘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점수가 좀 더 잘 나올까?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요.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시험은 무엇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지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주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면서 이와 같은 점에서 점수가 가산된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추가점이라고 하는 것도 점수를 주고 있는데요. 그 추가점은 어떻게 활용이 된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 오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책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비교를 해 보시면은 다른 책들에는 없는 그 평가 지침서라든지 세부 항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어디에서 감점을 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심으로 기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아마 훌륭한 지침서가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논술 시험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한번 들어가 보죠. 도대체 논술 무엇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냐? 평가 목표라는 것이 있죠. 이 평가 목표는 핵심이 창안 능력입니다. 원래가 창안 능력하고 두 번째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데요. 창안 능력 중심으로 채점을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1800자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그마한 그 에세이에 해당이 되는 분량이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은 1200자 정도. 요 정도에다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초등교직 임용논술에서는 2000자 유형이었었죠. 그래서 이 창안 능력을 갖다 중시를 했었는데 나중에 채점을 하다 보니까 이 창안 능력에 대한 문제는 이게 주관성이 이렇게 개입될 수가 있는 그 문제점이 많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를 먼저다 놓고 그 다음에는 논리성에서 전개를 하고 거기에서 논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제시를 하고 등등등등 해서 해결 능력보다는 거의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새로운 사안을 이끌어내느냐 여기다 이제 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2000자 유형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고 문제 사안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평가가 적절한 것이냐. 응시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논술을 직접 채점했던 우리 교수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그 세 명이 이제 한꺼번에 해서 그 채점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5명으로 늘려봤지만은 역시 주관성 이 자체가 배제가 배제가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채점을 할 때는 깐깐하게 나가는데 뒤에서 앞에 치가 영 더 엉망이니까 점수를 조금씩 더 후하게 주게 된다든지 그런 문제성이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개표를 하는 것이 안 되겠다. 1200자 유형의 문제 해결 능력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객관성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는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게 짧은 글이죠. 짧은 글이지만은 거기에서 어떤 사안을 주고 나서 그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합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용성이라든지 그러니까
합리적인 하겠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게 불가능하면은 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갖다가 실용성 문제, 합리성,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확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200자로 이제 정착이 되었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 문제 단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뭐 배점이 20점밖에 안 되지만은요. 작게는 그 전체 거에서 점수를 맞은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보면은 한 잘 맞은 사람들은 거의 만점 가까이 맞고 그러니까 20점 거의 다 맞고 추가 점수를 한 2, 3점 더 얻어서 동점이었을 때 그 추가 점수가 그 책에 보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 쓰는 거에 쓰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동점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먼저 그 임용될 수 있는 저희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객관성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요게 사실은요.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묻는 거에서는 두 가지 유형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문형 논술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서술형 그냥 서술형 문제 해결력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로직 게임이 있죠. 논리 게임이 있습니다. 네, 사실 요 논리 게임에다 초점을 맞추고는 처음에 이제 그 나중에 바뀔 때요. 2000자에서 1200자로 바뀔 때 논리 게임에다 초점을 맞추자라고 하는 그런 그 안건도 많이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새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 응시자들이 부담을 좀 많이 갖는다. 또 더군다나 그것을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또 문제가 되고, 또 초등학교 현실에서는 이 논리 게임 문제 그거보다는 서술형 그 문제 해결력, 그러니까 1200자 단문형 그 문제가 더 맞지 않느냐 해서 그 서술형 그 단문형으로 고착이 된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 논리 게임 문제를 우선 한번 보죠. 얼마나 선명하게, 즉 여기는 선명한 해결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나 선명한 해결력이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문제 유형이 단문형 논술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한번 같이 해보죠. 그래서 뭐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특별히 한번 문제를 만들어봤는데요. 한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처음 이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에서요, 여기 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논리 게임의 첫 번째 유형이 문제 해결력을 묻는 그런 단편적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해결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되게 이런 문제를 주면은 많이 주었을 때는 한 5분 정도, 그다음에 적게 주면은 한 2분 정도 이렇게 주는데요. 또 그런 문제들을 원래는 이런 유형에 대한 문제를 한 10문제 정도를 출제를 해서 논술이라고 하는 것을 커버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그런 의견이 나왔더랬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이 유형 자체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다르게 교육 현실에서 적용을 할 때 사실은 그 서술형 그 문제보다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판단 아래에서 사실은 이렇게 요 문제 유형을 이제 버리고 1200자 단문형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 의견에서는 만약 저한테 결정을 하라고 했으면 이런 문제를 아마 주었을 겁니다. 확실하게 이런 것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 유형이 논술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A, B 두 국가 간의 시차와 편도 비행 시간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리고 자료를 줬습니다. A에서 B 간의 운항 시간표를 보니까 A에서 B로 갈 때 9시에 출발했는데 15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 나라 시간, 그러니까 로컬 타임이죠. 데스티네이션 에어리얼 원칙으로 한 로컬 타임입니다. 양쪽 다 로컬 타임이죠.
그러니까 B에서 이제 A로 왔을 때는 그 B국에서 18시에 출발을 했는데 다음 날 18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두 국가 간의 시차와 편도 비행 시간은 어떻게 저기를 하겠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자,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뭐 어떤 수학에서 배운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는 뭐 또 다른 어떤 특정 그 교과에서는 뭐 배울 수가 없는 부분이죠. 사실은 요 부분이 그 논리 응용 해결력 같은 것들을 이렇게 묻는 그 논리 게임 문제로 정착을 했는데요. 잘 한번 살펴보죠. 과연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할 것이냐. 이 해결 능력에다 초점을 맞춘다고 본다고 하면은 뭔가 방안이 충분히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자, A에서 A 국가에서 로컬 타임으로 9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B 국가의 로컬 타임 도착 시간이 15시였어요. 그런데 B 국가에서 A로 이렇게 출발을 했을 때 18시에 출발을 했는데 A국에는 18시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시차가 나겠네요. 그죠? 시차도 나고 비행 시간도 구해야 되고. 문제의 핵심이 이 시간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할 것이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그 사고력 같은 것을 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해결을요. 자, 바로 출발을 해서 도착을 한 다음에 도착을 해가지고는 그냥 곧바로 떠났다고 다시 가정을 하자. 그러면 출발 시간도 도착 시간도 앞당겨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A국에서 09시에 출발을 해서 B국에 15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B국에서 다시 15시에 출발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 있는 18시가 아니라 3시간이 앞당겨져야 되죠. 그러니까 역시 15시에 도착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A국에는. 그러면 총 비행 시간이 나오죠. 자, 9시에 출발을 해서요. 15시, 그 다음날 15시에 저기를 했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총 20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20시간이 걸렸으니까 왕복 20시간이니까 편도 시간, 비행 시간은 10시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차를 한번 내보죠. A국에서 만약에 A국 사이로 10시간을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19시면 도착을 하는 거죠. 그죠? 10시간이니까요. 그런데 15시에 도착을 했으니까 이 B 국가가 4시간이 늦네요. 그죠? 시차가 4시간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답은 이렇게 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서술형 문제라고 한다면, 자, 왕복 걸린 시간은 20시간이다. 따라서 편도 비행 시간은 10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국 타임으로 10시간이었다면은 9시에서 10시간 뒤면은 19시인데 B국에 15시에 도착을 했으니까 B국이 A국보다 4시간 빠르다. 이렇게 답을 써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묻는 문제들 유형으로 이제 문제를 갖다가 저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뭐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간접적으로 부탁이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자료를 좀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런 이상한 1200자 유형에 대한 그 논술로는 나중에 채점하기도 힘들더라. 그래서 우리가 채점관으로 위탁 같은 거 와도 이런 데는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말도 많아요. 또 그거 귀찮고. 또 거기에 정해진 대로 해서 가산 조금씩 이렇게 점수를 주는데 아주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비효율적이죠. 차라리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문제 해결력을 딱 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종합적인 상황 능력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네, 이와 같이 문제가 확실하게 답이 나오죠. 요 문제 유형은 확실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런 단순형 그 논술 서술형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애매할 것 같지만은 거기 채점 규정을 책에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희가 책에서 아주 정밀하게 그 기출문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어떻게 감점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가서 어떤 부분에 가점을 준다. 그 다음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될 사항은 이것이다 라고 해서 거의다가 객관적 채점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와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은 이제 감이 잡힐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거의 우수한 인재들이니까요. 최소한 교대 저기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다른 그 일반적인 저기 커트라인보다도 지금도 훨씬 더 높고 인재도 우수하고 또 여러 공부도 더 많이 했을 것이고요. 또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을 변형시킨 것이 요 시험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알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좋은 점수를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써야 될지 일단 감이 잡힐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유형을 한번 보죠. 이것도 역시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아주 좋은 그 문제 유형 중에 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불병이 계단에 이제 아래쪽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고, 이렇게 앉아 있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다 볼 수 있도록 빨간 모자 3개, 하얀 모자 2개 보여줬어요. 그래놓고 무작위로 하나씩 씌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갑은 을과 병의 모자를 볼 수는 없죠. 자기 모자도 모르고. 하지만은 을은 갑을 볼 수가 있죠. 갑은 어떤 색을 쓰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병은 갑과 을을 다 볼 수가 있고 자기 것만 못 보네요.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뒤어서 병에게 자기 자신의 모자색을 물었더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을에게도 이제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을, 너도 알겠느냐? 그랬더니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랬을 때 갑에게, 맨 앞에 있는 갑에게 이렇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그 모자 무슨 색인지를 알겠느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느냐? 분명히 뭔가 답이 있겠죠. 이건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논술 시험 보는 것도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등교직 논술은 주관적으로 자기 임의대로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무엇이 점수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기술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을 부각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시험입니다. 거의 이제 객관화된 논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말도 없고 이제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도요, 사실은 점수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잘 맞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의 만점에 추가 점수를 받는 거 하면은 반절도 못 맞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관이 관여됐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관점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바라보아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또 자기가 생각하는 면이 과연 올바르고 타당한 방향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쓰면은 점수가 안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책에 대한 문제니까요. 그 책에서 보면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평시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한 문제 한 문제를 다듬고 만드는데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또 정보 수합을 하는데도 역시 많은 저기를 들였고요.
또 그것을 채점해서 적용하는 방식 같은 것도 알아보느라고 시간도 많이 또 보냈고, 또 제가 또 이제 그런 업무 쪽에 이제 저기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 측면에서 봤습니다. 자, 이제 요것을 한번 처리를 해볼까요? 자, 맨 뒤에 앉은 병이 네 모자 색깔을 알 수가 있니? 그랬더니 몰라. 예. 자, 그렇다면 병이 말을 한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하는 힘이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받았을 때 그 문제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문구 하나하나, 그 다음에는 읽어나가면서 어떤 문제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간 사람하고 전체를 그냥 수ух헌 읽고 아 이건 어떤 문제 유형이구나, 이렇게 정말 통합적으로 나간 사람하고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이런 것들을 익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은 나오지는 않지만요, 왜 설명을 해주냐면 사실은 책에서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싶었는데 그 책 부분에서는 또 다른 것들 뭐 좀 들어가면 또 다 그 잔물이 섞이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우선 초점에서 점수 배점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명시적으로 하느라고 이 부분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그 인강으로 만날 수가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을 설명해 줘서 저도 좀 마음이 좀 편하네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것을 해석을 했죠. 자, 병이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 보죠.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있는 갑을 병이 있는데 병이 쳐다봤습니다. 자, 빨간색이 3개고 흰색이 2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갑과 을이 흰색이었다면 2개 다 썼으니까 저기는 하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나 빨간색이네, 이렇게 바로 알았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으니까 갑과 을 모두 흰색이 아니다, 이 뜻이죠. 첫 번째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해석 방법입니다. 갑과 을 모두가 흰색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갑과 을 모두가 흰색이 아닐 경우가 어떤 경우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둘 다 빨간색인 경우, 이렇게 빨간색인 경우. 두 번째는 흰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는 경우, 그죠? 그래서 흰색, 빨간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빨간색, 흰색. 이렇게 갑과 을이 이렇게 있는 경우, 다른 경우는 없죠, 이제. 자, 이 경우로 이제 됐습니다. 결국 병이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갑과 을 모두 빨간색을 썼거나 갑은 빨간색, 갑은 하얀색, 을은 빨간색, 갑은 빨간색, 을은 하얀색,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열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경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논술 문제에도 항상 이런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해석하는 방법을 그래서 이제 익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을에게도 물었어요. 자, 이 상황을 이제 알았겠죠. 근데 을도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보죠. 만약의 경우에요, 여기서 을이 이제 바라본 것은 갑이니까요, 갑 색깔이 빨간색이었다면 자기는 흰색인지 빨간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갑이 하얀색이네, 이렇게 하면 나 빨간색이네, 이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을이 모르겠다라고 답을 한 것은 2번의 경우이다, 이렇게 확실히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들은 거기에는 갑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갑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나는 확실히 빨간색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갖다 그렇게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정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이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1, 2, 3 중에 하나인데 이 을이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에 2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나는 확실히 붉은색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 해결이 확실히 됐죠. 이 문제 해결력이 원래는요, 논술 그 단문형 그것을 만들어내는 데는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이 유형이 숨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유형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단순하게 그 문제 유형만 보고서 문제에 도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즉 좋은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거기에 주어져 있는 자료 그대로 있는 대로 베껴 쓰거나 아니면 속이 너무 뻔히 보이는 거, 아니면 너무 주관적으로 치우친 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감점 받거나 아니면은 생각지도 못한 점수를 받거나 그렇게 돼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서 이제 그 진수를 한번 보죠.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는 자, 사실은 이런 문제 유형이 사실은 이제 핵심인데요.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런 유형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걸 한번 잘 보죠. 어느 학교의 식당에서 좌석을 새롭게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좌석이 이렇게 막 계속 있겠죠. 뭐 식탁이 이렇게 있는데 학생들의 편익을 돕고자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시설을 쾌적하게 확충하기 위해서 원래 7명이 앉았습니다. 하나에 7명씩 앉았었는데 이것을 5명으로 줄였습니다. 7명을 5명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전교생이 앉았을 때 7명을 다 채웠을 때는 이거 7명 다 채웠다고 하죠. 빈칸이 없이. 그랬을 때 다 채우고 난 뒤에 하여튼 많은 이렇게 탁자가 있었는데 다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탁자에는 3명만 앉아 있고 나머지 2개에서는 비어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5명으로 배열을 시킨 결과 28명이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탁자를 새로 28저기를 갖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놔야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경우 학생의 총으로는 몇 명이냐? 자,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수학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그 중학교 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그 산수 같은데요. 그런 데서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물론 대학 수학을 배워도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수학 문제 같은데요. 아니면 이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규명을 해주는 논리화 과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방정식으로 풀어도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문제의 해석에 따라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문제가 그런 논술 문제로 저기가 되겠느냐? 아닙니다.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유형이 의외로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문제 유형을 찾을 수가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뭐 쓰는 것보다 특히 뭐 어떤 그 뭐 논술책들 보면은요, 뭐 1200자 유형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뭐 거기에 있는 뭐 개요를 짜가지고 그 개요에 맞게 서론에 뭘 배치하고 뭐 본론에 뭘 배치하고 결론에서 어떻게 배치,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졸업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커다란 장편 보고서를 쓸 때 이렇게 하는 것, 또는 책을 한 권 저술을 할 때 개요를 짜는 것이죠. 1200자 유형에서는 아무 쓸데도 없습니다. 그런 거 사실은 헛적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뭐 삽질이라고 할까요? 헛질입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서. 그런 유형에서 하지 말고요. 문제 해결 방안에서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느냐. 책을, 그래서 제가 만든 책에는 그런 것들을 아주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장 중시했으니까요. 그 문제 유형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한번 생각을 하고 해보죠. 자,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어떤 학교 식당에서 좌석을 새롭게 배열을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편익을 돕고자 하는 공사를 새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있는 어떤 식당이 있었다고 이제 가정을 하죠.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할 때는 이 문제 해결이 실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수학으로 풀어낼 수가 없죠. 이 자체는. 그러니까 막 탁자가 많이 있었겠죠. 이런 뭐 원탁이든지 무슨 뭐 탁자든지 여기 많이 있었습니다. 등등등등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원래가 7명씩 앉았어요. 이렇게 쭉 흔히 앉았을 때 다 꽉꽉 채우고 나면 원래는 이 마지막에서 세 번째만 3명 앉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것은 비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5석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 5석 탁자를 갖다가 이렇게 앉게를 이제 만들었는데 했습니다. 5명이 그랬는데 여기를 다 채우고 나서 28명이 자리를 못 잡았어요. 과연 이런 것은 수학 문제겠느냐? 수학 문제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 방안을 찾으면 그렇게 어렵지를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해결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단문형 다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왜 이런 문제를 강조를 하느냐? 자, 1200자 단문형 논술, 즉 서술형 논술에서는 그 문제의 상황을 주어 놓고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을 묻는 것이다. 근데 그 해결 능력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이 있죠. 해결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결 요건만 딱 찾아내면 채점자가 원하는 객관적 규정에 맞게끔 정확히 탁탁 써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맞춤법 띄어쓰기를 보느냐? 거의 안 봅니다. 왜냐하면요, 채점 교수가 국문과 교수도 아니고요. 우리가 저기 하는 맞춤법 띄어쓰기 뭐 그런 문제도 그 채점 교수도 모르는 때도 많이 있어요. 문장부 보느냐? 안 봅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자질은 있을 것이니까요. 그럼 뭘 보느냐? 단어 선택을 보느냐? 아닙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표현하든지 괜찮습니다. 어려운 단어를 쓰든 아니면은 뭐 쉬운 단어로 풀어 쓰든. 그럼 문장 구조를 보느냐? 아니죠. 결과적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은 해결 방법을 보는 겁니다.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실력을 보는 거죠. 거기에 하나하나 점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문제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해결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첫 번째 강좌는 자, 여기에서 일단 마치고요. 두 번째 시작을 하면서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기로 하죠.